예, 방금 소개받은 최정찬입니다. 앞에 두 분 발표하시는 걸 보니까요, 이 도로나 교통 시스템 이런 게 만약에 교통이 시스템이라면 자율주행 자동차는 거기에 부품 개념이네요. 발표를 듣다 보니까. 그래서 시스템에서 전체적인 오버뷰를 다 이렇게 펼쳐 놓으셨기 때문에 이 부품 개념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 게 좋을까, 사실 자료를 만들 때부터 고민은 좀 했는데 막상 이 자리에 서니까 그 고민이 또 현실이 되네요. 그래서 이 자율주행 자동차 입장에서 느꼈던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는 것으로 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좀 가름하겠고요. 일단 저는 주 활동 분야가 산업부나 이제 과기부 그쪽이었기 때문에 자율주행 자동차를 바라보는 시각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로 저희 같은 사람들은 산업적인 측면에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바라봅니다. 빨리 기술 개발하고 빨리 국산화해서 빨리 팔아먹어야지. 이게 이제 저희들이 바라보는 관점이고요. 오늘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는 최근에 이 자율주행에 대한 세미나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들으셨을 것 같아서 기술적인 얘기보다는 그 자율주행차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텐데 그 시각에 대한 부분을 좀 공유하고자 자료를 좀 만들었고요.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표지 중에 제가 일렉트로닉이라는 말을 씁니다. 일렉트로닉 비클 처음 들어보셨죠? 그냥 제가 쓰는 말이고요. 앞으로의 자동차가 밑에 전기로 가든 가솔린으로 가든 디젤로 가든 하이브리드로 가든 저는 상관없고요. 그 위에 저는 뭘 얹을 것인가가 이제 저희 같은 IT쟁이들의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자동차는 일렉트로닉 비클이 될 거다. 그런 관점에서 좀 쓰고 있습니다. 시작을 좀 부드럽게 하려고 옛날 자료를 좀 얹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1939년에 뉴욕 세계 박람회에서 이 미래 전시관이 하나 있었는데 GM이 이 미니어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미니어처의 기본 핵심은 뭐였냐면 자동으로 굴러가는 자동차,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세상은 비전이자 예술적 이상이다. 너무 좋은 말을 썼더라고요. 예술적 이상. 이런 말을 쓰면서 이 자동차라고 하는 컨셉이 1920년대가 포드가 모델 T라고 하는 자동차, 뚜껑도 있고 자동차 엔진도 앞쪽으로 옮겼고 제어 시스템도 약간 표준화된 그런 기본적인 자동차를 쓰던 시절에 굉장히 앞선 그 비전을 얘기했고요. 한편으로 그런가 하면 그 일부 부유계층들 중심으로 자동차를 소유했은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꽉 막힌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아무런 대책 없는 이런 상황, 이런 용어들을 써가면서 이게 참 그 미래를 바라보는 자동차에 대한 부정적인 개념도 아주 일찍 싹 텄고요. 1950년대로 넘어가면 이 전기가 자동차를, 고속도로가 자동차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이 당시에는 이제 컴퓨팅 파워나 이런 것들이 앞서지 않았기 때문에 도저히 자동차에 내재할 만한 그런 자율주행 실력은 없었으니까 도로에서 자동차를 제어하자, 그런 개념으로 이제 굉장히 그 유행을 탔고요. 그러면서 이미 이 자동차가 운행이 이렇게 자동으로 운행되고 더욱 여행도 즐거워질 거고 교통체 등도 줄고 운전사고도 줄어들고 피로도 사라질 거다. 아주 미래에 대한 좋은. 1989년도로 가면 이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이 알빈이라고 하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운행해서 미 대륙까지 횡단을 했거든요. 이때 작용했던 기술이 뉴럴 네트워크, 오늘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딥러닝의 모체가 되고 있고요. 이 차도 굉장한 이 초기에 이런 모델을 운영까지 했는데 2016년도에 엔비디아가 그 CES쇼에서 자율주행차를 시연을 했어요. 근데 이 컨셉은 뭐였냐면 엔드투엔드라고 해서 앞에 카메라 3대를 달아가지고요. 운전자가 전방을 보고 핸들을 돌리듯이 카메라 3대에서 들어오는 이미지를 받아서 바로 그 스티어링의 휠을 조정할 수 있도록 딥러닝으로 학습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이제 말했던 게 뭐냐면 내 모체는 1989년도 카네기 멜론 대학의 2차다. 이 차도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을 해서 그렇게 엔드투엔드 방식으로 그냥 운전자가 보듯이 보고 핸들을 스티어링 하듯이 그렇게 하면서 자율주행차가 진도를 했죠. 근데 저는 이제 쓰는 말 중에 그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all connected다. 스마트홈, 스마트폰과 같은 퍼슨, 사무실, 팩토리, 팜, 이런 워킹 현장, 그 다음에 자동차, 이를 포함한 도로, 자동차도 앞으로 이제 멀티 플랫폼으로 전환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런 모든 사이트들이 all connected가 돼서 모든 서비스가 시미리스하게 돌아다니고 모든 것들이 다 쌍방향 제어가 가능하고 이런 것들이 궁극적인 빅 비전일 거고 자동차도 이런 비전을 보면서 가기 때문에 all connected가 되면서 오토노머스한
그런 모델로 가는 게 빅비전의 모델이겠죠. 자율주행 자동차 첫 번째 요소가 산업화라는 걸 잠깐 말씀드리고 짚어보고 가려고 합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같은 사람은 자율주행 자동차를 산업화로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기술 개발해서 빨리 팔아먹어야 되는 거지, 그게 사회 문제 이슈를 해결하거나 혹은 뭐 고령화니 안전이니 이런 문제에 대한 개념보다는 산업화에 대한 이슈가 컸고요. 이거를 자동차를 이렇게 티어다운해서 쪼개보면 그 센싱 기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떻게 제어할 건지 이런 부분들은 이미 자동차가 자율주행 이전부터 이렇게 액티브한 세이프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자동차 회사들이 혼연의 힘을 기울여서 구축해오던 그런 기술에다가 이 GPS나 혹은 내비게이션 기술, 특히 이제 인공지능 기술들이 들어오면서 운전대를 사람이 아닌 기계한테 넘겨주는 이런 부분의 새로운 IT 기술들이 여기에 이제 접목되기 시작을 했던 거고요. 대한민국이나 세계 모든 사람들 입장에서, 모든 자동차 메이커들 입장이나 부품 입장에서는 이런 모든 부품들을 만들어서 팔아먹어야 되겠고, 시스템화된 자동차를 팔아먹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IT, 구글이니 심지어 애플이니 LG, 삼성전자를 포함한 모든 IT 기업들은 이렇게 새롭게 접목되는 기술들을 기술 개발을 해서 자동차에 접목시킴으로 해서 오히려 자율주행 자동차를 자동차 메이커가 아닌 IT 기업들이 드라이브하기 위한 그런 경주들을 진행을 했고요. 센서들도 이제 크게 나눠서 뭐 어떻게 속도를 제어하지, 구동력을 제어하지, 사물을 인식하지, 장애물을 추적하지, 다른 차량들을 감지하든지 위치 확인, 도로 확인, 교통 정보, 기타 등등 이러한 모든 이러한 기능들을 하나로 집적하는데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 왔던 거죠. 이 새로운 기술들이 대한민국이 좀 굉장히 취약한 분야였죠. 많은 도전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 도요타라든지 소니라든지 많은 기업들이 위기를 겪으면서 자체 갖고 있던 기술이나 역량들을 다 매각하고 처리하고 팔아먹으면서 새로운 기술들을 도입하고 있는데 거기에 AI 기술과 IoT 기술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요타 역시 이런 기업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면서 그 연구소를 설립을 하고 있고 드라이브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이런 분야와 관련돼서 3D 맵이나 이런 분야 쪽에 많은 기업들이 또 투자를 이어가고 있어서 이게 미래 전장 산업의 핵심 먹거리로 또 떠오르고 있죠. 자동차 시장을 잠깐 보고 가면 2020년도라고 하는 기간을 구글을 포함한 많은 기업들이 자율주행 자동차를 시장에서 선보일 수 있는 그런 기간으로 많이들 어나운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이 사실 주목되는 기간이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또 최근 많이 나오는 자료들 중에 좀 밀리기 시작하면서 이 자료에 의하면 2030년도는 돼야 레벨 4의 완전 자율주행차가 시장에 어떤 쉐어를 갖는 걸로 돼 있고, 대부분은 이제 그 레벨 2나 레벨 3까지를 중심으로 해서 2020년도에서 30년도 사이에 그렇게 구축될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타이틀을 산업화의 물꼬라고 했는데, 구글이 자율주행 자동차를 열심히 기술 개발을 하고 어나운스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왜 구글이 자율주행 자동차를 하는 거야? 뭐 하려고 그러는 거야? 많이 퀘션을 던졌고요. 애플 역시 마찬가지죠. 애플도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많이 매스컴에 떠오는 것 중에 하나는 애플과 구글과 테슬라와 GM 이런 회사 사이에 인력 쟁탈전, 사람 빼가기 쟁탈전들이 워낙 심해서 지금 그 매스컴의 이슈화까지 되는 그런 시절이고요. 구글 입장에서는 지금 웨이모라고 하는 회사를 이제 분사를 해서 본격적으로 구글의 자율차 기술이 성숙됐다 이런 것들을 선언을 하고 있고, 혼다 등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그동안 기술 개발했던 것들을 이제 산업화로 본격적으로 내보내기 위한 준비를 이제 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 반면 자동차 메이커들은, 벤츠를 포함한 많은 자동차 메이커들은 2020년이나 2030년을 사실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죠. 갖고 있는 기술들을 이 현재 갖고 있는 차량들에 계속 액티브 세이프티 시스템으로 적용을 함으로써 계속 매출을 올리고 있고 계속 앞서가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 있고요. 벤츠도 사실은 2020년에 본격적으로 양산을 하겠다라고 했다가 조금 시점이 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그래서 자료를 하나 봤더니 2021년도에 소비자가 차를 구매한다면 가장 가능성 높은 기업이 어디 있겠냐는데, 핵심은 뭐냐면 자동차 메이커와 IT 기업의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눴을 때 자동차 메이커들은 실행력에서 굉장히 앞서고요. IT 업체들은 전략 면에서 다소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들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GM이나 포드처럼 자동차 메이커들이 앞서고 있다.
있다라고 있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오늘 사실은 여기가 더 주제에 가까울 수 있는데 그 일본의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된 일본 내에서 그 언론에 공개됐던 것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이틀은 두 마리 토끼라고 적었는데 산업화라고 하는 것과 사회 이슈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던 것들을 좀 적었고요. 일본의 미래투자위라고 해서 2월 달에 아베 총리가 의장으로 있는 그런 회의에서 두 전략을 여기서 언급을 했는데 하나의 핵심 전략 첫 번째 건 뭐냐면 고속도로에서 트럭의 군집주행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군집주행은 뭐 이미 알고 있는 거고 뭐 우리도 뭐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 아주 구체적이어서 선도 차량만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고 후속 차량은 자율주행으로 가는데 이게 이제 물류업계 운전자 인력난에 대한 해소 목적도 있고 그다음 이런 부분은 유럽도 마찬가지죠.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은 유럽 물류업계 운전사에 대한 어떤 강력한 규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주 구체적으로 2018년, 19년, 22년 어떤 목표를 갖고 추진하겠다라고 정확하게 구체적인 하나의 목표를 딱 찍어서 가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전철이나 버스 노선이 폐지된 소외 지역에 자율주행차를 운행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확한 목표를 갖고 2017년에 뭐를 하겠고 2020년까지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계획들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에도 많이 나왔는데 일본 같은 경우도 2020년에 도쿄올림픽에 있고 그다음에 저출산, 고령화, 과소화 이런 부분들의 사회적인 이슈가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인 이슈들을 이 자율자동차를 이용해서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의지 또 이런 의지들을 통해서 그 산업화도 같이 추구하겠다라고 하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고요. 자료 중에 많이 현재 일본 자체는 이미 그 이런 인구 감소가 되고 있고 고령화되고 있는 이런 지역에 이런 자율주행 버스 또 원격 운전이 가능한 자율주행 버스들을 통해서 이런 사회적인 문제들을 좀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굉장히 좀 보이고 있어서 우리나라 역시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그 이 자율주행차를 바라보는 첫 번째 시각은 한국 사회의 속성상 산업화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개발해서 빨리 기술적인 리더를 놓치지 않고 해서 우리나라도 빨리 팔 수 있는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었다면 이제 그 이후에 저희도 뭐 안전 문제라든지 노령화, 고령화 이런 많은 문제들도 같이 자율주행의 접목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이런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집중적인 구체적인 그런 그 실행력을 통해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유럽을 잠깐 봤더니 여기도 현실적인 제가 타이틀은 현실적인 미래 서비스라고 달았는데 여기도 핀란드나 스위스를 보면 로봇버스나 뭐 스마트 셔틀처럼 그 모빌리티 온 디맨드 즉 그 차를 불렀을 때 차가 스스로 오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나 스위스 역시 이제 산간 지역 등 대중교통이 굉장히 불편한 지역들에 이런 자율주행 버스를 확대 도입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미 작년에 시범 사업을 했고 올해 이제 확대하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온디맨드 서비스 같은 경우의 개념들이 풀 커넥티드 시스템이라고 해서 만약에 내가 어느 A라는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갈 때 중간에 기차를 이용하겠지만 거기 가기까지나 내려서 이동하는 그런 부분들을 내가 그 디맨드를 해서 자율주행으로 버스가 오고 나를 데려가고 다시 파킹하는 그런 형태의 모델로 가겠다는 거에 대해서 기술 개발을 하고 사업화를 모색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활발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걸 스타트업 생태계로 한번 좀 봤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과연 스타트업 생태계에 가능한 산업이냐. 최근에 보면 그 이게 저희 나라 얘기가 아니어서 좀 아쉬운데 포드가 이제 투자한 그 스타트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군집주행을 위한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 투자를 좀 받고 있고 월드와이드하게 봐도 많은 그런 회사들이 스타트업으로 등장을 해서 투자를 좀 받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열심히 하고 있죠. 뭐 현대를 포함해서 이제 대학도 연구소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런 새로 뜨는 그런 분야에서도 스타트업이 생겨서 그 투자 유치도 좀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이렇게 골리앗과 다윗이 생존할 수 있는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뭐 결론 비슷하게 그 저희가
이 교통이나 사회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대안으로서의 자율주행. 그러니까 전체 시스템으로 보면 자율주행은 일종의 부품인데, 자율주행 자동차는 부품인데, 이런 자율주행 자동차의 가능성을 좀 더 오픈하고 좀 더 이렇게 집중해서 교통이나 사회 문제를 자율주행 자동차가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은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좀 드리고요. 이 또 미래의 서비스 부분, 아까 유럽처럼 온디맨드 서비스처럼 굉장히 또 원격 조정이라든지 온디맨드 서비스라든지 어떤 산골 지역의 운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한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들을 발굴을 해서 거기에 적합한 모델이나 혹은 인프라 환경, 법률 이런 부분들이 들어간다면 아마 뭐 테헤란로의 자율주행차가 달리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실용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창업의 기반 역시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좀 열리기 위한 인프라를 공개하고 지원하는 제도들이 좀 더 실용적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안전사고 수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것만큼 더 확실한 얘기는 없다고 느껴지거든요. 현재 지구상에 10억 대의 자동차가 돌아다니는데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연간 120만 명,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10개씩 쏟아지고 있는 셈이랍니다. 이번 달에도 원자폭탄이 하나 터졌겠네요. 그만큼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굉장히 많다는 거고요. 대부분의 사고는 음주, 마약, 졸음, 부주의, 인간의 실수로 발생을 하고 있고 만약 자동차를 사람이 아닌 로봇이 운전하게 된다면 현재 기술로도 사고가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다. 자율주행자 도입을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런 용어를 보면서 완전 자율주행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 또 심지어 사고 한 번만 탁 터지면 사람이 낸 10번의 사고에 비해서 기기가 낸 한 번의 사고를 더 주목을 하면서 이거 믿을 수 있나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현실을 좀 많이 비교해보고 또 자율주행자가 좀 더 완벽한 기술로 진화를 해간다고 하면 분명 인간의 시스템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